박광일 역사작가와 한 달에 한 번 잊으면 안 될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 월간 역사 시간입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예, 목소리가 좀 잠기셨네요. 네, 감기 때문에 예. 청취자분들에게 조금 불편을 끼쳐드릴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보다 좋습니다. 감기 걸리셔도 저보다는 훨씬 좋은 목소리 가지고 계신데, 어쨌든 이렇게 좀 부상투혼이라고 하긴 그렇고 힘드신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을사늑약 얘기를 했어요. 한 달 전에. 그때 굉장히 반응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많은 분들이 을사늑약 그냥 교과서에서만 잠깐 봤는데 이렇게 많은 히스토리가 배경들이 있고 또 그렇죠. 예. 또 문제점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역사적으로나 아니면 뭐 국제법상으로도 여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아마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을사년 얘기하면서 을씨년스럽다가 을사년스럽다 해서 나왔다 이런 것도 또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또 다른 을사년. 뭐 옛날에 조선시대 을사사화까지 가기엔 좀 그렇고, 일단은 60년 전이죠. 정확하게 1965년에 있었던 한일 기본조약 그리고 청구권 협상 역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65년 1965년이면은 이때가 이제 베트남 전쟁도 그렇습니다. 시작할 때고 네.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조금 움직임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또 한편으로 이제 한국에서는 경제 성장이 막 시작될 즈음이기도 했었다는 점에서 예. 많은 분들이 어려움, 그렇지만 또 희망을 봤던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시기에 역설적으로 또 60년 전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외교권을 빼앗겼던 일본과 예. 외교를 다시 재개하기 위한 협상의 완료가 이루어졌다는 점. 완료.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후로 정식으로 이제 국교가 정상화되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일본하고 올해가 다시 이제 국교를 재개한 지 60년이 예. 되는 해가 되는데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때 일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이야기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고 또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나 어떤 그 논쟁점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그냥 조금 비껴 지나가는 편이었는데 예. 그 내용을 조금 다뤄보려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예. 아니 저도 그래서 공부를 좀 하면서 읽어보면서 나름 내가 많이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이게 지금 협상 과정이 보니까 무슨 거의 십몇 년? 네, 한 14년 이 정도 정도가 협상. 걸렸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본 회담은 7번 정도가 진행이 됐습니다만은 그 안에서 이루어진 실무자들의 회담까지 합치면 한 1,400회 정도 1,400회. 네, 회담을 와.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할 때 전 세계에서 국교를 맺는 과정에 놓고만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된 쪽에 속하는 그런 어떤 외교 협상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요 용어들을 좀 하나씩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한일 수교, 뭐 한일 수교 재개, 뭐 아니면 국교 정상화, 뭐 이런 여러 표현들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렇죠. 청구권 뭐 협상 뭐 이런 예. 표현도 쓰기도 하죠. 한일 뭐 청구권 협정.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한일 기본 조약이란 게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 이 조약의 핵심은 뭐냐면 국교 재개를 포함해서 한일의 기본 관계를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조약 이름이 예. 한일 기본 조약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4개 이제 부속 협정이 들어가 있는데요. 어업에 관한 협정, 제1교포의 법적 지위 및 대우에 관한 협정, 그다음에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겸재 협력에 관한 협정, 그리고 이제 문화재 및 문화협력 협정 이렇게 4개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청구권 협정이 4개 부속 협정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고 예. 이 부분이 이제 최근에 여러 뭐 징용 문제라든지 이런 데 많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서 청구권 협정으로 부르지만 실제로는 기본적으로 이제 한일 기본 조약이 핵심이고 4개의 이제 부속 협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름이 길었네요. 정식 명칭은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 이게 네. 이제 근데 이거를 보통 이제 청구권 협정 뭐 요 정도로 부르는데 네. 일단 한일 기본 조약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지 요거를 아주 개념적으로 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을 하게 되면서 이제 주변의 나라들과 다시 외교 관계를 다시 맺거나 아니면 설정하는 작업들이 필요로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나라 가운데 하나가 일본이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 일본하고 외교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느냐라는 게 일본도 우리도 과거 역사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도 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정부의 처지에서 볼 때는 이거 식민지 지배 과정에서 굉장히 큰 피해를 봤는데 이거 배상받아야 된다. 예. 라는 어떤 관점이 있었던 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동아시아의 어떤 그 뭔가 그 어떤 자본주의 체제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공산화에 방어하는 측면에서 미국 쪽의 지원을 받거나 압박 속에서 한국과 외교 관계를 맺어야겠다. 이런 어떤 것들이 요 두 개의 사건에 이제 맞물려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대일 협상이 한국 전쟁 중인 1951년에 시작이 되지만 실제로 준비는 49년부터 진행이 됩니다. 49년이면은 사실은 단독 정부 수립되고 몇 년 안 돼가지고 바로 일본하고 협상에 들어간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미국의 어떤 뭐 압박이 있었고 일본과의 어떤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필요에 의한 것도 있지만 당시 분위기로 볼 땐 너무나 당연하게 일본하고는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된다. 근데 그게 국교 문제가 됐든 뭐가 문제가 됐든 그러니까 이 껄끄러운 관계, 이 복잡한 관계 정리도 하고 우리가 피해 받았는데 피해 입었는데 돈도 좀 받아내고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뭔가 청구를 하려면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경제기획원 산하에다가 아예 하나의 그 관청을 두고 시작을 했습니다. 예. 바로 뭐냐면 이제 그 일본의 식민지 지배 정책이 무효라는 관점 하에서 대일 배상 청구 위원회를 설치를 했는데요. 예. 여기에서 500쪽에 해당하는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대일 청구의 배상 또는 보상액을 한 310억 엔 정도를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310억 엔요. 네, 달러로 환산하면 보통 15대 1이었기 때문에 예. 한 20억 불 정도. 20억 불. 정도를 우리가 청구액으로 넣고 그리고 이제 외교 관계에 대한 협정을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20억 불 달러로 하면은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 잘 바로 와닿지 않은데 지금의 환율을 이제 적용을 하면은 그러면은 한 3조 원 조금 안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큰 근데 돈이었죠. 지금의 돈의 3조 원과 1940년대 50년대의 3조 원은 완전 다른 또 느낌이 구매력이 완전히 달라지죠. 구매력이 달라지고 한 100배 100배보다 더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보다 그렇습니다. 곱하기 100 이상이 네. 어쨌든 몇백 배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예. 여기에 이제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이 가져간 금과 은, 그다음에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본과 관련된 기업의 채권, 예. 그다음에 이제 중일 전쟁과 태평양 전쟁 시기 인적 물적 피해, 그다음에 우리가 40년대 보면은 막 녹구르까지 다 뺏겼잖아요. 예, 예. 이 강제 공출당한 것, 그리고 이제 또 저가로 수탈한 손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수출한 것처럼 보이지만 쌀 같은 쌀이 거. 가장 대표적인 거죠. 예,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정상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얼마가 손해가 났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니까 대략 한 20억 불 정도 이렇게 나왔다고 보고 그렇군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 같고 뭐 처음에 협상이라는 게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이게 조금 제동이 걸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 사실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는 외부의 압박에 의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GHQ 그러니까 메가더 사령부에서 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일의 관계가 좀 좋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국교 협상을 좀 해라라고 하면서 전쟁 중인 51년에 여기 협상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51년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51년 9월 달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거든요. 예.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뭐냐면 이른바 전승국이 여러 나라가 모여서 일본에 대해서 이제 너가 이 정도 배상을 하고 보상을 하면은 다시 주권국으로 돌려준다라는 그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예. 1951년 9월 즈음에 일본이 주권을 회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 미 군정 시기였잖아요. 일본도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메가더 장군도 한동안 일본에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분위기니까 이제 한국 정부로 볼 때는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 안에 당연히 한일 협상에 대한 문제들이 다뤄질 테니 사실은 여기에 일단은 집중을 했었고요. 그런 가운데 여기에서 우리가 전순국의 지위를 얻으면 그러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1대1이 동등한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좀 우위에 서서 예. 그래서 좀 유리하게 협상을 진행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봤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터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 연합국의 일원으로 인정을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예. 연합국의 일원으로도 인정을 못 받고요. 예. 그다음에 더 나가서 일본하고 교전국으로도 인정을 못 받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싸웠는데 왜 교정국으로 인정을 못 받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을 기준으로 하면은 직접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연합군의 일원으로 예를 들어 뭐 미얀마 전투라든지 이런 데서 싸우긴 했지만 예. 정식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정식 군대. 그렇죠. 그런데 주권이 있는 또 나라로서 정식 군대. 그렇죠. 이렇게 그런데 아니었구나. 역설적으로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 태평양 전쟁 당시에 일본군의 침입을 받았어요. 예. 그러면은 그 침입을 받은 것 자체가 전쟁의 의미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었지만 전쟁은 없었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이 논리가 조금 그런 게 우리는 어쨌든 36년 동안 피해를 받고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전쟁도 끌려가고 뭐 이제 독립운동하고 임시정부 만들어가지고 막 밖에서 뭐 여러 가지 전쟁 뭐 싸우고 일본은 대상으로. 근데 그 나라들은 사실 뭐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일본에 피해를 입었지만은 몇 년이잖아요. 그래봤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때 복잡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주핀은 미국이지만 사실은 거기에 소련도 있었거든요. 예. 남한이잖아요. 예. 이 문제 남한 북한 어떻게 할 거냐. 어. 그러니까 이 문제도 걸리면서 결국 이제 미국 쪽이 한국이 끼어들면은 여러 면에서 복잡해진다고 판단해서 한국 측을 설득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한국 측에게 유리한 그러니까 당신들의 의견을 받아서 제안을 할 거고 나중에 이제 일본과의 문제는 이제 나중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포함되는 내용인데요. 양자 협의를 통해서 예. 진행을 시켜라. 이렇게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한일 협정이 이제 양자 협상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그 도움을 받기보다는 한국과 일본이 맞서서 얼굴을 맞대고 예. 협상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연합국의 일원이 되지 않으면은 일본한테 어쨌든 뭐 배상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요구할 근거가 조금 미비하다. 그렇습니다. 국제법상으로 국제법상으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 이제 예. 결국은 한국으로 볼 때는 일본을 양자 관계에서 니네가 배상해라. 니네가 우리를 침략을 했고 침탈을 했으니까. 근데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재할 방법이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승정국이 됐던 아니면 교정국이 됐으면은 우리가 요구를 하면은 일본에서 거부할 방법이 없고 산정 단계에서만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1차적으로 한일 협상이 어떻게 보면 어려움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뜻하지 않은 일본의 역습을 받습니다. 이제 1차 회담이 본회담이 52년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예. 여기에서 역구상권을 청구를 한 거예요. 일본이. 역구상권이라면 우리도 좀 돈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건가요? 우리가 한국한테 받아야 될 돈이 꽤 된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라는 것은 여기서 일본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무슨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미친 소리인가요? 이게 왜 이제 이런 주장을 꺼냈냐면은 예. 이게 일종의 협상 카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널리 알려진 것처럼 1945년 9월 달에 미 군정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서 미 군정령으로 어떤 명령을 몇 가지를 내리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내 한반도 내 모든 일본인의 공적 사적 재산은 미 군정청에 귀속된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됐죠. 네. 그리고 나서 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했을 때 미 군정청이 가지고 있었던 그 귀속 재산을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일본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민간인 재산까지 그렇게 다룰 수 있느냐. 예. 그리고 미 군정청의 어떤 그 조처가 적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공적인 아니면 아니면 일본 어떤 국가의 문제라면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개인의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1907년에 뭐 헤이그에서 맺어진 협정에 따르면 사적 재산 같은 경우는 침략국이라고 하더라도 건드리지 못한다. 예.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근데 그 상당수가 그러니까 뭐 미 군정이 강제로 가져간 부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거기에 있었던 재산들은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패망을 하니까 빨리 귀국하고 놓고 간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긴 하지만 이제 미 군정의 명령은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그 한 500원에서 1,000원 정도 한 석 달치 월급과 손에 들 수 있는 물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놓고 가라 했어요. 그래서 일본인들 상당수가 일본으로 가지 않으려고 했던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에 부딪히니까 한국 정부가 발칵 뒤집힌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무슨 얘기지라고 하면서 이 문제는 협상을 하면 할수록 끌려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예. 다행히 이제 여기에 이제 미국이 개입을 합니다. 예.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이 부분을 포함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일본이 요구했던 이 재산 건은 그러니까 미 군정청이 행했던 것들이 유효하기 때문에 예. 유효하지 않다.
그러니까 일본의 주장이 유효하지 않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역습을 친 게 바로 뭐냐면 이승만 라인, 예. 소위 말하는 평화 라인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8해리 12해리를 넘어서서 동해안 일반을 차지해버리는 이른바 우리의 영역을 확보를 하고 일본 어선이 넘으면은 예. 납포해버리는 그러니까 독도를 포함하는 예. 그 라인을 선포해버리면서 또 일본 측으로 볼 때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좀 필요해지는 상황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굉장히 격렬하게 어떻게 보면 협상이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제 조금은 시끄러울 수 있겠다라는 분위기로 시작이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신경전이 상당했는데 저는 미국이 이제 일본 측의 이런 이제 미군정에 의해서 빼앗긴 재산 이거를 해결해 주는 김에 한국도 좀 이렇게 전승국으로 넣어주지 그러면 왜 그건 또 안 해주고 참 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조건이 국제적이었고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었다라는. 만약에 분단만 안 돼 있으면은 억지로 넣었을 텐데 남북 간의 문제가 당시도 미국과 소련을 대리한다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예. 쉽지 않았던 부분들이 그렇군요. 있습니다. 자 이제 3차 회담으로 한번 가볼게요. 1953년 4월에 이루어졌는데 이제 한국전쟁 종전이 얼마 안 남았을 때네요. 여기서 이제 구보타 망언이라는 게 등장을 했어요. 그렇죠. 이제 1차 회담에서 격렬하게 다퉜지만 사실은 이제 서로 주장하는 바를 어느 정도 알았으니까 이제 그걸 좀 좁혀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2차 회담을 좀 간단하게 하고 이제 3차 회담을 시작을 했는데 당시 이제 그 일본 측 수석 대표였던 구보타가 이제 한국 측에서 계속 앞에서 말씀드렸던 야 니네 일제 강점기에 잘못했으니까 배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일본은 지난 36년간 한반도의 민둥산을 푸른 사론으로 바꾸거나 철도를 깔거나 논밭을 늘리는 등 많은 이익을 한국에 주었다. 예. 그런데 어떻게 보상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지 않았다면 한국은 더 비참한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이거는 근데 굉장히 많이 듣던 논리인데 이게 식민지 근대화론과 뉴라이트에서 주장하는. 그러니까요. 식민지 근대화론. 일본이 뭐 이게 이제 이 정도로 노골적이진 않지만은 그래서 일본의 기여가 있었고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된 거를 인정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많이 나와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한국 측에서는 말이 안 되니까 이제 그 1943년에 있었던 카이로 회담 얘기를 끌어듭니다. 왜냐하면 그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은 카이로와 얄타를 이어가는 회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카이로 회담에서 그 미국과 그다음에 이제 당시 그 영국 그다음에 중국의 그 순회가 모여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노예 상태에 있는 한국을 적절한 시기 적절한 방법으로 해방시킨다. 근데 당신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그러면 왜 한국 사람들이 발전하고 있는데 노예 상태라는 표현을 연합국에서 썼겠느냐. 이렇게 반발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구보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거는 전쟁 중에 흥분 상태였지 적절한 표현은 아니다.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지만 예. 결국은 이거는 이제 협상을 깨자. 라고 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협상이 미국이 좀 소위 말해서 푸시를 해서 이렇게 이뤄졌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뭐 하면 좋지만은 뭐 한일 관계 원래대로 뭐 이제 수교를 하면 좋지만은 뭐 우리가 막 뭐 이렇게 엄청나게 퍼주면서 할 이유 별로 없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급한 게 없다라는 거고요. 근데 역설적으로 당시 한국도 급할 게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제 일본과의 관계에서 아직까지 우리는 이제 보통 뭐 광복 이후 그다음에 정부 수립 이후에 뭐 친일 문제가 뭐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게 위로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수면 위로. 역시 뭐 반일의 분위기라든지 극일의 분위기는 굉장히 컸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굳이 고개를 숙이게 되면은 정부의 존망 자체가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사실은 아직까지 미국의 원조가 굉장히 상당량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배상을 청구하더라도 그 배상금에 대한 어떤 긴급한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상황에서 전쟁 직후에 어떤 이 3차 회담에서 벌어졌던 이 상황에서 결렬이 돼서 이제 57년에 이제 미국이 다시 끌어다가 붙입니다. 둘을 붙여서 이제 4차 회담이 시작될 때까지 한 3년 정도 예. 냉각기를 가졌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58년에 지금 4월에 4차 회담이 있는 걸로 나오는데 이게
얼마 뒤에 4.19 혁명 일어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한번 진행되면 한 1년, 2년 진행이 됐는데 57년에 예비회담, 58년에 이제 본회담이 진행이 됐다가 4.19 혁명으로 이제 중단이 되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60년 10월부터 이제 장면 정부가 들어서고 이공화국 들어서서 시작을 했지만 그 다음에 5.16 군사 쿠데타로 역시 중단이 되면서 4차, 5차 회담은 별 성과 없이 넘어가게 됐고 결국 이제 이 한일 협상 그러니까 한일 기본조약의 체결은 이제 박정희 정부의 손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소위 말해서 공산주의 세력에 대적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 세력 여기에서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이제 일본과 한국 거기서 미국이 중심이 돼서 한미일이 중심이 돼 가지고 이걸 막아야 되니까 이렇게 계속 수교해라 협정해라.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익숙한 게 미국이 맨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도 오바마 정부에서 일본하고 좀 사이좋게 좀 지내봐 그러면서 계속 압력 넣고 막 그래서 이제 지소미아라고 정보보호 협정도 맺고 막 이런 맥락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일 관계의 키 가운데 하나는 사실은 이제 미국이 동북아시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제 여기서 다루진 않겠습니다만 사실은 1.21 사태라든지 푸에블로 때에는 오히려 미국이 한국의 문제에서 발을 뺍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 당시에 신대탕트라 그래갖고 이제 중국과 교섭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결 국면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로 볼 때는 한일의 관계가 굉장히 기묘했던 이유는 뭐냐면 45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과 소련이 미국의 우방이었는데 예. 50년을 거치면서 중국과 소련이 미국의 적대 국가로 바뀌게 되니까 결국은 일본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태평양 전선의 우방으로 남겨야 되고 근데 예. 그렇게 혼자 남겨두기에는 여전히 좀 위험하다고 판단되니까 남한만이라도 한국 정부라도 손을 잡아야 된다라는 정책이 압박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아까 그 구보다 망언으로 양국 관계가 사실은 일본 쪽에서는 구보다 망언이 아니라 잘했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 거고 이제 한국 쪽에서는 저런 놈들하고 만날 필요 없다라고 하지만 그 두 손을 끌어다가 붙인 게 이제 미국이 되었던 거는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냉전 체제가 강화되었던 국제적인 관계가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빨리 5차 회담까지 장면 정부의 5차 회담까지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박정희 정권 때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준일의 뉴스공감 월간 역사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65년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차까지 이제 얘기를 했고 이제 5.16 군사쿠데타로 5차 협정도 중간에 중단됐고 그럼 이제 박정희 정권 6차, 7차 두 차례 이루어지는데 박정희 정권은 어떤 입장이고 어떤 그러니까 그 좀 국내외적인 배경들, 압력들 이런 게 어떤 게 있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일본 측으로 볼 때는 한일 협상이라고 하는 좀 비카드가 하나 필요한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19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반이 이른바 진무 경기라고 해서 일본에서 역대 최대의 어떻게 뭐 호황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일본에 한 스키장 한 1,000개 생겼어요, 그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연평균 지금은 상상할 수 없지만 연평균 성장률이 10%였고 그다음에 떨어진 것도 5, 6%였으니까 일본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한 어떤 성장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반대로 이 외교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곤란함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안보투쟁이라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서 미국과 일본이 그러니까 일본의 미군이 주둔하는 문제를 놓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저항.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얌전한 일본인을 상상할 수 없는 굉장히 극렬한 저항이 있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소위 말하는 전공투 세대. 그렇습니다. 막 이때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2차 안보 투쟁이고 여기 이제 1차 안보 투쟁이 이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당시 이케다 총리 같은 경우는 뭔가 비카드로 뚫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돈은 있고. 그런데 지금 그 정치적으로는 약간 혼란 상태인 상황이니까 그런 걸 뚫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거기에 비해서 박정희 정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대외적으로는 큰 어떤 변화는 없었지만 대내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았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결실, 비전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기본 자금이 워낙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미국의 원조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 때 경제는 사실은 산업 발전이 아니라 원조 경제라고 볼 수 있고요. 예. 60년대는 이제 산업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던 시기였는데 이른바 종잣돈이 없는 시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당성과 종잣돈 이 두 문제 때문에 그러면은 돈이 나올 만한 데가 아무리 찾아봐도 차관이 없어서 사실은 그때 이제 독일에 간호사 보내고 광부 보내서 그 월급을 담보로 차관을 받던 시기였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만한 큰 돈이 나올 때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박정희 정부도 이케다 총리 내각도 결국은 조금 이 한일 협상에 조금 더 불을 붙일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졌는데요. 실무진으로 들어가니까 해결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실무진으로 들어가니까. 네. 예. 이게 그러면 톱다운 방식으로 좀 안 돼. 트럼프 방식으로 야 해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는 좀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톱다운 방식으로든 아니면은 뭐 톱이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돼서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일 청구권에서 이승만 정부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한 20억 불 정도를 생각을 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그걸 줄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하도 질색을 하니까. 그래서 이때 한 7억에서 8억 달러 정도로 줄거든요. 예. 근데 일본 쪽에서는 그러면 우리도 한번 산정을 해봐라. 대장성에서 그다음에 다른 곳에 산정을 해봐라. 그랬더니 한 5천만 달러가 나옵니다. 예? 5천만 달러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명목을 떠나서 우리가 그러니까 1억 달러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주구어서 뭔가 협상을 맺을 금액이 5천만 달러, 1억 달러 그 언저리에서 잡은 거예요. 예. 나중에 이걸 극대화시켜도 1억 7천만 달러. 우리는 극소화시켜도 7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 자체가 실무진에서 협상이 되지 않으니까 6차 회담을 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결정했던 건 뭐냐면 이거는 실무적인 외교적인 협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거는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서 그 정치적인 판단을 염두에 두고 7차 회담으로 넘기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일본에서는 그래서 이제 뭐 돈을 좀 안 주려고 사실 이게 5천만 달러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이거 우리가 뭐 8억 달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5천만 달러면은 뭐 20분의 1 거의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더 큰 문제는 왜 이 금액이 적냐면은 당시 이제 일본이 돈이 없어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제 우리나라가 그 당시 1인당 GDP가 한 80불 한 90불 그 사이 언저리였고요. 예. 일본이 1인당 GDP가 한 360불에서 500불 고 왔다 갔다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 규모가 워낙에 큰 차이가 나니까 사실은 돈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국민들이 바라볼 때 왜 우리가 한국에 돈을 줘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설적으로 한국에 있었던 민간인 재산을 찾아와야 되는데 예. 그거를 못한 정부가 찾아온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의 역사 교육이라는 상황에서는 일본 국민은 한국에 대해서 뭔가 줄 게 없다라는 판단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이 압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제 내부에서 회의를 하다가 나온 게 바로 뭐냐면 경제협력 개발 방식의 원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정도 금액을 산정을 하면은 그 금액에 해당하는 어떤 자본재, 예. 기계를 보낸다거나 또 때에 따라서는 인력,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어떤 예를 들어서 뭐 기사라든지 아니면 기술자를 보내서 그 부분을 커버를 하면은 예. 그러면은 이제 일본 쪽에서 바라볼 때 국민들한테 얘기할 때 우리 돈 준 거 아니다. 근데 한국에 대해서는 이제 금액을 대략 맞춘다면은 이 정도 지원했다. 아니면 뭐 어떤 뭐 이제 우리 측의 표현에 따르면은 배상을 했다.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본질적인 부분이 따로 있죠. 바로 뭐냐면은 당시 이제 일본의 경제 팽창 속에서 시장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현지 공장도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일본의 기계가 들어와서 그 공장이 한국에서 돌아가면은 결국은 일본의 하청 시장이 되는 거죠. 하청 시장이 되고 또 어쨌든 이게 규격 제도와 이런 게 있으면 일본 이 시스템에 종속되는 결과가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일본 국민들이나 산업계를 설득하기 워낙 좋은 요소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판단 속에서 일본이 경제 협력 방식으로 어떤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면 그러면 일석이조 효과가 있을 거라는 판단 속에서 이제 7차 회담이 시작되었으니까 근데 예, 이게 들으니까
이게 이제 옛날 같은 폭력, 무력으로 인한 게 아니라 이건 경제 식민지인데요. 이렇게 이게 만약에 막 심화되고 그러면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업에서 수출 부분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본으로의 그 소위 말하는 수출 역조, 그러니까 그 무역 역조 현상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 사실 이 기반이 이때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사실은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만 그렇게 했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미얀마라든지 그다음에 베트남이라든지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라든지 필리핀 예. 나중에 이제 식민지는 아니었지만 태국까지 그 영향하에 두면서 동남아시아가 사실은 N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당시 그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이 사실 이제 경제 영향력으로 치환되는 효과를 노리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일본의 고도 성장 제2의 경제 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방안을 한국에도 적용을 하자고 했고 실제로 이제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졌던 것들은 아마 이제 70년대 산업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일협정이 65년이니까 60년대 후반 70년대부터 이제 일본의 기술 자본이 들어오거든요. 예. 그럼 이제 거기서 처음에는 배웠지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맞춰 나가다 보면은 큰 이익이 나지 않고 결국 일본의 뭔가를 계속해서 뺏기는 듯한 예. 그런 느낌을 받는 경제 구조가 이때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일종의 저는 그 느낌이 프랜차이즈 그러면 이제 본사가 있고 가맹주가 있는데 가맹주가 열심히 뼈 빠지게 일을 해도 뭔가 손에 남는 게 없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좀 받아들였는데 그렇습니다. 요거를 협상을 한국에서는 김종필 그리고 일본에서는 오히라 외상 네. 이 두 사람이 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은 외무상이 하는 거는 뭐 당연히 외교 문제라고 일단 아직 정식 수교를 맺지는 않았지만은 근데 한국에서는 왜 중정부장 남산의 부장들이잖아. 이 중앙 초대 중앙정보부장이 그렇죠. 김종필이었잖아요. 네, 중앙정보부를 만든 인물이죠. 아니 여기는 이거 미국으로 따지면 CIA 같은 데인데 왜 김종필이 가서 이거 협상을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최고의 실력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적인 협상을 해야 되는데 당시 외무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는 거기서 결정을 하고 다시 보고가 올라가야 되는데 예. 여기서 보고는 하나만 올라가면 되거든요. 박정희 대통령한테만 가면 되니까. 그래 내 복심이니까 예. 그래 어련히 알아서 했겠어. 뭐 이런 느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저쪽에서는 외상이 왔고 우리 쪽에서는 중앙정보부장이 가서 이른바 이제 회담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도 당연히 그 지금 분위기와는 다르게 국민들 눈치를 서로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눈치를 그러니까 아무리 군사정부라고 하더라도 국민들 눈치 많이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 담당자가 만나서 당사자가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모를 하나 쓰는데 여기에 가치 판단하지 말고 금액만 적읍시다. 아. 이거 뭐라고 할지 모르고 예. 나중에 이거는 붙이는 걸로 하고 금액만 적읍시다. 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무상으로 3억. 예. 그다음에 이제 차관 형식으로 2억. 예. 그다음에 민간 지원 형식으로 1억. 그래서 보통은 5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5억 달러의 이 한일 협정을 좀 종결하는 방식으로 가자. 요 내용의 메모가 그 유명한 김종필 오히라 메모가 되고요. 예. 여기 가치 판단이 없습니다. 그냥 금액만 적혀 있어요. 금액만 적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한일협정의 청구권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렇게 산정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게 금액이 무상으로 뭐 무상이라는 게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배상금인데 배상금이 3억 달러면은 아까 전에 우리가 이승만 정부 때는 20억 달러였으니까 7분의 1로 쪼그라들었네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이거는 빚이잖아요. 그러니까 차관도 뭐 돈도 아무나 빌려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죠. 그러면은 이자율이 3%였고 7년 거치 20년 상환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때 3%면 굉장히 싼 거긴 하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이율이 높으니까. 근데 제가 이거 찾아보니까 필리핀이요. 이게 네. 보니까 1955년에 필리핀한테 일본이 배상을 했는데 필리핀에 4년 지배당했거든요. 근데 5억 5천만 달러.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4년 지배당했는데 여기도 2억 2,300만 달러. 그리고 미얀마도 2억 달러. 근데 우리는 36년 지배당하고 골수까지 거의 다 빨렸는데 이게 맞나요? 이게 3억 달러가 3억 이게? 달러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이게
사실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어떤 게 있나요? 바로 뭐냐면 이제 우리는 이게 대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받은 금액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일본은 그러니까 대내적인 것과 그다음에 대외적인 것이 있는데요. 대외적인 것은 뭐라고 판단을 했냐면 이게 독립 축하금 또는 경제협력 기금입니다. 한국 너희 독립했으니까 그래. 잘했어. 우리가 축하해줄게. 이런 돈이라고요, 거거나 이게? 아니면 외교 관계를 맺어서 우리 서로 사이가 좋아졌으니까 경제협력 기금으로 우리가 한 3억 불 정도는 줄게. 요런 거고요. 이게 대외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외적인 것도 문제인데 대내적인 건 뭐냐면 이 금액으로 이제 서로 어떻게 보면은 청구권에 대한 모든 협상은 끝이 났다라고 대내적으로 확인을 했던 부분이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일본에 대해서 강제징용 문제나 이런 것들 할 때 1965년에 끝났는데 무슨 말이냐 라고 하는 게 대외적으로는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대내적으로 그때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것들이 끝났는데 왜 다시 이 문제를 끌고 나오느냐라고 하는 주장이 여기에서 비롯된 거고요. 그러니까 금액의 그러니까 어떤 크기도 중요하지만 명목이 더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예. 그런데 거꾸로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이게 뭐라고 인식되어 왔었냐면은 대일 청구권 문제였는데 이건 당연히 이거 갖고는 36년 일제 침탈을 모두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때 나왔던 거는 뭐 말 그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총독부 차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예. 민간 차원의 거는 다시 우리가 신청할 수 있지 않느냐. 예. 기업 차원에서 다시 신청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이 여기서 막혀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서로의 일종의 해석 투쟁이 벌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지금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강제징용에 대해서 우리 그 피해자들 이제 연세가 많으시거나 이제 돌아가셨지만 거기에서 일본 신일본 제철이나 뭐 이런 일본 기업들 상대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일본 입장에서는 야 1965년에 우리 이거 지금 3억 달러 주면서 이거 다 여기 포함된 거야라고 주장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이거는 민간은 포함 안 된 거야라고 그런 해석이나 대법원의 판례가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른바 일본군 성노예 이제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게 그 명목이 아니라 그냥 그분들을 뭐 도와드리겠다. 인도적 차원에서. 예. 그다음에 제3자 변제라는 방식으로 우리는 그걸 배상이라고 보지 않는다. 기금을 형성한다. 이런 개념이었으니까 이 일본의 태도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똑같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그게 이제 1965년 한일협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중심을 어떻게 보면 일본 쪽에서 어떤 지향하는 어떤 그 핵심이 이 부분으로 자리가 잡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꼭 이렇게 협상을 했었어야 되나요? 그러면은 이게 뭐 그 어떤 급한 거 알겠습니다. 돈이 시드머니 종잣돈 필요한 것도 알겠고 그렇는데 이게 지금 뒤에 두고 문제가 될 거라는 거를 김종필이나 박정희 이 두 분은 지금 몰랐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금액만 적고 그 명목을 적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한국의 경제 상황들을 보면은 이 정도 시드머니가 굉장히 큰 규모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아니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포철 이 나오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한국 정부는 이 부분에 이제 매달린 부분도 있고 더 나가서 이제 여기에는 대외적으로 미국의 압박이 굉장히 강해진 시기였던 거죠. 좀 이제 둘이 좀 화해 좀 해, 제발. 그렇죠. 동아시아에서 도대체 한국, 일본이 손을 안 잡으면 어떻게 뭘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한국 측이 일본 측에 요구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한일 기본조약 안에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정부다. 라고 하는 유엔에 들어갈 만한 내용들이 이 기본조약에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은 일본은 남한하고는 이렇게 이제 외교 관계를 협상을 맺었지만 북한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또 다른 예. 협상을 또 맺어야 된다라는 것들도 여기서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요 과정에서 좀 나름 유명한 에피소드인데 소위 말하는 독도 폭파설 이게 나와요. 네. 김종필, 오히라 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독도 영유권을 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그때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이 갈매기가 똥이나 싸는 섬 그냥 폭파해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렇죠. 제3자를 통해서 나왔죠. 제3자를 통해서 나오고 본인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고요. 예. 독도를 폭파했으면 했지 당신들에게는 줄 수 없다라고 한 게 전부라고 회고록에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하여간
왜 이게 무슨 맥락인 건가요, 이게?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부터 사실은 독도 문제가 한국 정부하고 일본 정부에 굉장히 첨예한 논란 대립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생뚱맞게 갑자기 일본이 그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독도 문제를 끌어들여와서 그 독도를 영유화시켰고 그거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평화 라인을 그으면서 독도를 우리 안에 포함을 시켜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내용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조약이나 그 협정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이게 서로 또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합의한 게 뭐냐면 나중에 합의하기로 합의하자. 아, 뒤로 미루자 일단. 그렇죠. 네. 근데 이 나중에 합의하기로 합의하자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김종필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한국에 유리한 겁니다. 우리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점유하니까 우리가 대응하지 않으면 논란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물 위로 끌어올리지 않으려고 했던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건 또 역사적인 맥락에서 또 따로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무적인 것들을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비껴 나가거나 해결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1965년에 이제 한일협정을 맺게 되니까 요 분위기가 이제 64년에 예. 대략의 내용이 알려지니까 63 항쟁. 그렇죠. 63 항쟁이라고 하는 예. 우리 역사 속에 계엄령이 등장했던 또 한 번. 예.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63 항쟁 때 열심히 데모하셨다고 예전에 본인이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그 63 항쟁이 벌어지고 65년도에 이제 네. 그래서 한일 예. 6월 달에 이제 그 도쿄에서 이제 그 예비 조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이제 조인을 해서 12월부터 이제 발효가 되면서 이제 한국과 일본이 외교 관계를 맺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청구권과 더불어서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바로 2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일 기본 조약의 2조. 그렇습니다. 한일 기본조약의 2조에 보면은 뭐냐면은 그 2조에 1910년 8월 22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강제 병합조약은 8월 29일 날 발표가 됐지만 사실은 8월 22일 날 데라우찌하고 이완용이 거기에 서명을 함으로써 일단은 그게 8월 22일 날 발효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그러니까 이제 일산늑약을 포함합니다. 대한제국과 대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은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 우리가 일본의 침탈을 유효하다고 보느냐 아니면은 이것이 불법이 있느냐라고 보느냐에 따라서 다시 청구권 협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예. 때에 따라서 그때 벌어진 사건들 심지어는 이제 최근에 벌어지고 있었던 한국인의 국정 논쟁 이런 것들에 모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1951년 52년 이 협정을 시작할 때부터 단 한 번도 이 조항을 빠뜨리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일본 측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 측은 그냥 1965년 협정으로 무효가 됐다고 하면 좋은데. 아, 그러면 옛날에 있었던 거는 다 유효한 거고 을사늑약도 어쨌든 니네가 도장 찍은 거니까 이것도 유효하지만은 패전 이후에 1965년으로 무효가 됐다. 일본의 주장은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야 이제 한국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재산에 대한 청구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점령에서 문제가 생겼건 그게 사실 문제가 아니다. 그때는 유효했으니까. 유효했으니까. 총독부 했던 게 유효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본이 여기에 이 문항을 도장을 못 찍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965년에 우리 쪽 그 대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김동조라는 분이 거기에 얼레디 하나 넣자. 예. 이미 그러니까 이게 잠깐 헷갈렸나 봐요. 이미 무효가 되었다. 그러면은 그땐 유효했나? 이게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이제 이거에 따라서 실제로 당시 일본 측 문서를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제 무효가 되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요? 얼레디를 이제로 해석을 한 거예요. 아니 그거는 영어 공부를 안 하셨나 왜? 그렇죠.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예, 이제 사실은 예. 한일 기본 조약이 3개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과 일본 당사자 언어로 되어 있고 영어로. 만약에 분쟁이 생기면 영어로 한다. 예. 그래서 이 영어에 이제 얼레디 그 너리스 보이드 너렌 보이드 이렇게 이제 썼는데 널은 NULL. 예. 예. 그다음에 and 보이드. 보이드. 예. 그러니까 무효. 그래서 예. 처음에는 널 and 보이드만 들어가 있었거든요. 예. 이제 이것 자체가 원천 무효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얼레디를 넣어서 이제 이미 무효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이제 일본 측은 자기네들은 그때 유효하다, 그때부터 무효가 됐다라고 보지만 이제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요것도 어쨌든 지금 분쟁의 씨앗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뭐 이거를 아주 못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면서 이제 분쟁 씨앗이 된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많지 않은데 듣다 보니까 굉장히 저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의 국력의 한계였나 그런 생각도 들지만은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이거를 좀 65년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 참 아쉽죠. 이 국력의 문제고요. 정보력의 문제고 더 나아가서 이 조항들 하나하나를 어떻게 보면은 그 대외적인 여론전을 펼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게 문제가 되고요. 더불어서 이걸 통해서 사실은 일본 안에 정치인들이나 국민들이 그 일제 침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얘기를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지식인들이나 역사를 좀 찬찬하게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면 이런 내용들을 모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설득해 가는 과정들이 지금부터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어쨌든 이미 벌어진 일이고 지금 상황에서도 또 일본하고 협력할 일들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또 서로 오해를 줄이고 그러면서 또 협력할 부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월간 역사 오늘은 박광일 역사작가와 함께 한일 기본조약 청구권 협정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